60평생 저는 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핏줄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배신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0 중반을 넘겼지요. 이 나이 되도록 재혼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저 제 한 몸, 그리고 제 자식 김민서,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흔한 말이지요. 남의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제 자식 잘 키우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발버둥 쳐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던 그런 시간들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삶은 이제 고요한 강물처럼 잔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오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남구의 새로 얻은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바삐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나지막하지만 선명한 초인종 소리가 제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저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지난 5년간 제 삶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남자, 전 남편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 한유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를 쫙 펴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우쭐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그의 온몸에서는 나는 성공했다는 과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제게 비웃음을 던지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저는 그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그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딘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미세하게 얼어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차분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제 모습은 제가 느끼는 평온함만큼이나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옆에 선 한유나 씨는 화려한 명품 옷에 진한 화장, 그리고 손가락 가득 채운 보석들로 번쩍였습니다. 젊음과 꾸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제 고요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요. 민준 씨는 제 아파트 내부를 흘끗 보더니 이내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그의 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었어? 이 낡아빠진 아파트에 그 비웃음 섞인 의문이 제게 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준 씨,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선 한유나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채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한마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날이 마침내 오는구나. 그 순간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밀려들어 왔습니다. 5년 전 그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범한 하루를 약속하는 듯했지요. 하지만 제게 그날 아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일찍 거실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언제나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앞에 앉았지요. 그의 표정은 이미 낯설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싸늘한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더 이상은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에 대한 흔한 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유나 씨의 이름을 말하며 그 여자가 얼마나 젊고 얼마나 화려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람인지를 거침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자리였어. 아이 키우고 집안일만 하는 지루한 여자. 발전도 없고 내 성공의 걸림돌만 될 뿐이었지. 한유나 씨는 달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이야. 당신은 나한테는 그냥 짐이었어. 늙은 짐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무가치한 돌멩이였을 뿐이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짐, 늙은 짐, 무가치한 돌멩이, 제가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아이를 위해 바쳤던 젊음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5살짜리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 치마폭을 꼭 붙잡고 영문도 모른 채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 분명 아이는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고 저는 굳게 담은 입술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서류 위에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 남자 앞에서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에 제 옷가지와 민서의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전부였던 집을 뒤로하고 민서의 손을 잡은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통장에는 거의 잔고가 없었고 주머니에는 겨우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막막함, 절망. 하지만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맹세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떤 지옥을 겪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차가운 봄바람이 제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말 그대로 심연의 나락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변변한 경력도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딸 민서와 제 빈약한 두 손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슈퍼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며 계산을 했고 때로는 비닐봉투에 무거운 물건을 담아드리기도 했지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지 한 음식 냄새와 뜨거운 물,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그릇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거칠어지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제게는 민서가 있었습니다. 민서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작은 월세방. 그곳이 우리 모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비좁고 낡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 김치와 밥, 그리고 가끔 슈퍼에서 가져온 흠집난 과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민서가 엄마, 저건 뭐야? 하고 묻는 화려한 장난감이나 예쁜 옷들을 보면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우리 민서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하고 다독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민서가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으로는, 이런 가난의 굴레 속에서는 저도 민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을 하면서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유기농 코너의 비싼 채소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바구니에 담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시장에는 아직 그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거다.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에게 유일한 무기는 배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만이 저를 이 늪에서 건져낼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퇴근 후 민서가 잠든 밤이면 저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경제학, 마케팅, 재무 회계. 난생 처음 접하는 딱딱한 이론들이었지만 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필사적으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민서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비로소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민준 씨가 마주할 또 다른 충격과 가족의 민낯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독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렸고 결혼 당시 민준 씨가 사랑의 증표라며 사준 유일한 물건이었던 결혼 반지마저 전당포에 맡겨야 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갈 때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야간 경영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슈퍼와 식당을 오가며 일했고 밤에는 졸음과 싸우며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때로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를 비웃던 민준 씨의 얼굴, 그리고 민서의 해맑은 미소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민서를 친정엄마에게 잠시 맡겨두고 믿을 수 있는 농가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낡은 스쿠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때로는 논두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허영에 물든 제가 농부들의 땀과 정직함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굳은 손을 잡고
제가 꿈꾸는 한결농원의 비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농부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저와 손잡아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농가에서 받아와 포장하고 낡은 스쿠터에 채소를 싣고 고객들에게 직접 배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져 스쿠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저는 제 몸보다 젖어버린 채소들의 신선도가 떨어질까 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고객에게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싱싱한 채소를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진심과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농원의 뛰어난 품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밤새워 일했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스토어는 점차 성장했고 마침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이나 종로 같은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동네 주민들이 오가기 좋은 작은 골목에 아담한 가게를 꾸렸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명품 간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가게는 제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싱싱한 채소들을 정리하고 고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가게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결실이었지요. 회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와 한윤아 씨를 제 아파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또 다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아파트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공간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제가 이사온 이 아파트는 예전에 살던 그 낡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운 갈색의 고급 원목 마루가 차분함을 더했고 천장에는 매립형 조명과 작은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캐러멜색 가죽 소파는 손끝으로 만져지는 부드러운 감촉이 그 자체로 최고급 품질을 증명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한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이 빼곡히 전문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윤아 씨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기 리모델링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낡은 아파트 단지는 어쩔 수 없네요. 왠지 흙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는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리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애써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안간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놓인 직접 블렌딩한 유기농 허브차를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밖에 더우셨을 텐데 시원하게 차 한 잔 드세요. 한윤아 씨는 제 찻잔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유, 써라. 전 이런 거 잘 못 마셔요. 탄산수나 커피 같은 건 없어요. 그녀의 말은 거만함과 무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는 탄산음료는 두지 않습니다. 커피는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민준 씨는 한윤아 씨의 무례함에 잠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분함과 스스로 이뤄낸 삶에 대한 자부심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서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최신 맥북 프로와 함께 부수 여성 기업가 대상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함께 차가운 공포가 드리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 그가 마주할 충격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제가 꾸며놓은 아파트 내부를 여전히 탐색하듯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소파와 고풍스러운 그림, 그리고 빼곡히 꽂힌 전문 서적들을 보며 그는 아마 제 모든 것을 그저 보여주기 위한 허영쯤으로 치부하고 있을 테지요.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저를 예전의 낡은 틀 안에 가두려는 듯한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그러나 제게 깊은 비웃음을 던지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서연 씨, 여전히 그 근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시나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제가 그저 시급 10,000원을 받는 평범한 아줌마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의 비뚤어진 기대와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슈퍼일은 아주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은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한윤아 씨가 피식 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채소 장사요? 흙 만지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까부터 흙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긴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그녀는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흙냄새. 그 말은 제가 과거에 민준 씨에게 들었던 냄새 나는 아줌마라는 비난과 겹쳐져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그녀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아 씨, 하지만 지금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흙을 묻히며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결농어는 현재 강남구와 종로구 일대에 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이 조금 바빠져서 한윤아 씨처럼 에스테틱에 가서 자신을 가꿀 시간은 좀처럼 내기 어렵더군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민준 씨와 한윤아 씨의 얼굴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한윤아 씨는 제가 5개의 직영 매장, 그것도 강남과 종로 같은 서울의 핵심 상권에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테지요. 강남과 종로의 임대료, 수십 명의 직원 인건비, 물류 시스템 운영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매출액. 그는 영업 관리자로서 그 모든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저를 향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과 제 힘으로 이뤄낸 삶에 대한 고요한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결농원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긋 보았습니다. 민서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제 딸 민서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제 기억 속 김민준 씨의 딸, 항상 코를 훌쩍이며 아빠 다리에 매달리던 5살짜리 어린아이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놀랍도록 의젓한 10살 소녀였습니다. 차분한 파스텔 블루 리넨 원피스에 단정하게 따내린 긴 머리, 그리고 동그란 안경 너머로 총명함이 가득한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용산국제학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민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신발장 문을 열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익숙하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준 씨는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제가 지난 5년간 수없이 꿈꿔왔던 그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지요. 아빠 하고 외치며 작은 몸이 그의 품으로 달려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핏줄에 끄는 시간이나 거리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유대감이라고 그는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서는 소파 가까이 다가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완벽한 각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낯선 타인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그 한마디가 고요한 거실 공기 속에 스며들어 민준 씨의 고막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무자비하게 후벼 파는 선고의 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머리가 저릿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품에 안고 행복을 느꼈던 제 딸이 이제는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타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니요. 민서의 눈빛에는 기쁨도, 미움도, 심지어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할 만큼 예에 바르고 완벽한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도움을 구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봐, 서연. 뭐라고 좀 말해봐. 아빠라고 말해줘. 그의 목구멍에서 소리 없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말을 정정하지도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침묵은 웅변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5년 전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집을 나섰던 그 순간 이미 박탈당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민서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선물을 보내는 일도 전화 한 통 거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한유나 씨와의 새 삶이라는 달콤함에 취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민서가 홀로 성장하는 것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 냉혹할 만큼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민서, 많이 컸구나.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아빠야, 민서 아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자신을 조용히 응시하는 민서의 동그랗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와 저 사이에 놓인 것은 이 원목 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너무나 길고 무거운 단절의 세월이었습니다. 민서는 민준 씨의 동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 방에 가서 가방 놓고 옷 갈아입고 와도 돼. 그 목소리는 응석을 부리면서도 의젓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는 다시 민준 씨 일행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침실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작지만 의젓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준 씨는 쓰라린 상실감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유나 씨는 공기 파악도 못한 채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아이는 왜 당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녀의 무신경한 질문은 민준 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서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는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제 손으로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받은 자저씨라는 차가운 호칭. 민준 씨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듯 했고 그곳에서 자존심과 자신감이 몽땅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한유나 씨조차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입을 다문 채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야 한다. 민준 씨는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그리고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믿어왔던 힘의 원천, 돈과 인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일부러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서연 씨, 민서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 슬슬 중학교 입시도 생각해야 할 때겠군요. 어떤 학교에 보낼 생각입니까?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부장 같은 말투였습니다. 당신의 경제 상황으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겠지만 걱정 마세요. 저에게 맡기세요. 민준 씨는 연극이라도 하듯 가슴을 쫙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 세정학원 중등부 교장과는 제가 친분이 깊어서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민서 정도는 입학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는 그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환경도 좋고 규율도 엄격하며 무엇보다 일반 공립학교 학비 수준으로 다닐 수 있으니 지금 서연의 경제 상황에는 딱 맞을 것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은혜를 베푼다는 오만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민준 씨는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제가 감격에 겨워 고맙습니다. 민준 씨, 당신 덕분에 민서의 미래가 열렸어요. 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테지요. 적어도 존경의 눈빛 하나쯤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서울에서 좋은 학교와의 연주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은 돈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힘이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의 독백이 끝나도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음 써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민준 씨,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서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완벽하게 정중하지만 완벽하게 거절을 담은 말에 민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는 지금 용산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도 훌륭하고 아이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아주 잘 적응해서 전학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용산국제학교.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지막이 을조려지는 순간 김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경직되었고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유명한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부유층이나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명실상부한 귀족 학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곳의 학비는 연간 5천만 원을 훨씬 넘을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의 시설 이용료, 방과 후 활동비, 기부금 등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민준 씨 같은 고소득 직장인조차 망설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었지요. 민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상기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딴 학비를 당신이 어떻게 감당해?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는 반쯤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설마 빚이라도 낸 건 아니겠지? 허세 부리다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생각이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제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연약한 여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허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저는 민준 씨의 격앙된 반응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민준 씨의 찻잔에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깨우치듯 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딸에게는 세상에 통하는 교양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무리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학비와 저희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은 사업을 통해 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청담동에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민서와 그리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이 아파트는 민서의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냥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민준 씨의 보잘것없는 자존심과 엉뚱한 동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딸에게 공립중학교 자리라도 얻어주려 애쓰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딸을 훨씬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걱정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확고한 성공 앞에서 헛된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보잘것없는 김민준 씨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청담동의 새집, 국제학교. 제가 담담히 을조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민준 씨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이제 질투나 초조함이라는 감정마저 넘어섰고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지배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말입니까?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여자가 어떻게 이 정도의 부를 쌓아 올렸단 말입니까?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민준 씨가 마주할 또 다른 충격과 가족의 민낯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민서는 고요히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크림색 벨벳 커버가 씌워진 무언가, 그랜드 피아노만큼이나 거대한 것이 놓여 있었지요. 민서가 그 커버의 한쪽 끝을 잡고 스르륵 내리는 순간 민준 씨와 한유나 씨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벨벳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숨막힐 듯 아름답고 기품 넘치는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하얀 몸체는 마치 예술품처럼 곱게 닦여 있었고 이 낡은 아파트 단지의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여왕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작은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몇 초간의 고요. 아이가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첫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아이의 손끝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는 도시의 환상과 사람들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씻어내고 듣는 이의 영혼을 정갈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하얀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춤추는 딸의 손가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감동과 함께 불타는 듯한 수치심이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언젠가 민서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약속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쁜 업무와 끝없는 술자리를 핑계로 그 약속을 잊어버렸고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연 씨가 그 약속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주었을 법한 것보다 몇 배는 더 풍요로운 형태로 말입니다. 그녀는 딸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가장 고귀한 양식으로 딸의 영혼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옆에 앉은 한유나 씨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질투와 짜증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오직 젊음과 미모만을 무기로 서울에 온 한유나 씨에게 클래식 음악 따위는 이해할 수 없는 따분한 소음에 불과할 테지요. 그녀는 민준 씨의 귀에 얼굴을 바싹대고 독을 뿜듯 속삭였습니다. 뭐예요? 애들 주제에 잘난 척은. 어차피 몇 곡만 달달 외워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가르칠 돈으로 차라리 유행하는 춤이나 가르치는 게 훨씬 낫겠네. 그 상스럽고 저급한 말들이 민준 씨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 젊은 여인의 사고방식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지식과 영혼에 투자하는 여자와 겉모습과 찰나의 쾌락에서만 가치를 찾는 여자. 이서연 씨와 한유나 씨,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머릿속에서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며 곡이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딸의 성장을 칭찬하기 위해 박수를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 씨는 팔에 찬 단정하고 작은 시계를 슬쩍 보았습니다. 그 전문적인 몸짓은 이 방문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스르륵 일어서더니 실크 원피스에 옷자락을 가다듬고 완벽하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 씨, 한유나 씨, 이따가 민서를 학원에 데려다줘야 해서요. 그리고 회사에도 들러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서명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그 어떤 토도 달 수 없는 단호한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한때 시간을 지배하며 저를 기다리게 하던 김민준 씨가 이제는 제 귀한 시간을 빼앗는 초대받지 않은 방해꾼으로서 쫓겨나려는 이 사실. 그것은 민준 씨의 산산조각난 자존심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처, 이서연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의미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스케일, 이제 반론은커녕 제대로 된 사고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몸을 돌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뻣뻣하게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유나 씨도 허둥지둥 그를 따랐지요. 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제 작별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단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우리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주머니. 마지막까지 그 호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서는 저를 막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한유나 씨는 제가 재촉하는 듯한 시선에 이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준 씨는 뒤를 돌아 방 안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는 저와 피아노 앞에 앉은 총명한 딸, 완벽한 조화와 흔들림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의 완성된 세계. 그곳에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단 한 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깍. 무자비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습니다. 따뜻한 레몬그라스 향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완전히 차단되고 다시 낡은 아파트 복도의 후텁지근한 열기와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민준 씨는 굳게 닫힌 305호 문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소유했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린 따뜻한 장소. 그는 강남구 고층 아파트의 텅 비고 차가운 거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최신 가전제품과 호화로운 가구가 가득했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 가득했던 마음의 안락함이나 온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둘러싼 세속적인 다툼과 배달 음식, 그리고 한유나 씨의 끝없는 물욕뿐이었지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끌고 가는 듯 무거웠습니다. 옆을 걷던 한유나 씨는 여전히 제 건방진 태도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민준 씨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광장으로 나오자 여름의 강렬한 햇살은 여전히 시들지 않고 낡은 콘크리트 바닥을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메르세데스 자동차 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하려다 문득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바로 옆 계단 출구에서 저와 민서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아까의 실크 원피스 대신 활동적이면서도 단정한 크림색 팬츠 슈트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한 손에는 노트북이 든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요. 민서 역시 외출용의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이 지저분한 아파트 단지 풍경 속에서 마치 보석처럼 돋보였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걸음걸이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여왕과 그 뒤를 잇는 공주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준 씨는 주차장 기둥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기고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엿들었습니다. 앱으로 부른 택시나 아니면 최신형 전동 스쿠터 정도일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민준 씨와 한유나 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스마트 키였습니다. 제가 버튼을 가볍게 누르자 바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칠흑 같은 대형 SUV의 헤드라이트가 깜빡이고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렉서스 LX. 그것은 국산 최고급 SUV의 플래그십 모델이었습니다. 가격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성공한 사업가의 지위와 흔들림 없는 품격을 상징하는 최고급 차량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그 차체는 민준 씨의 메르세데스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강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스스로는 익숙한 모습으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 옆에서 한유나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가난한 전철하는 낙인이 고문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한유나 씨는 이 잔혹한 현실을 부정하려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렌터카일 거야. 분명해. 채소나 팔아서 저런 차를 어떻게 사.
그녀는 제가 자신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거창한 연극을 꾸미고 있다고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알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저의 자신감 넘치는 옆모습. 미러를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거침없는 일련의 동작. 그것은 빌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의 주인이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흔들림 없는 품격이었습니다. 렉서스는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그들이 숨어있는 기둥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선팅된 유리 너머로 제가 민서와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이 한순간 보였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서 있는 자신들의 존재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요. 칠흑 같은 차체 뒤로 마른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참담한 패배감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메르세데스 GLC 300은 여전히 그곳에 화려하고 비싸게 서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 그것은 그에게 몹시 공허하고 빛바랜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악셀을 바닥이 뚫릴 듯 강하게 밟자 메르세데스의 엔진이 억압된 분노의 포효처럼 으르렁거리며 차체가 끌려가듯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낡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순식간에 작아지더니 이윽고 황혼이 물든 풍경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는 칼로 베어낼 듯 팽팽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조차 민준 씨의 가슴 속에서 격렬한 수치심과 뒤섞여 울부짖는 심장 소리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몰고 간 칠흑 같은 렉서스, 그리고 그 핸들을 잡은 자신감 넘치는 옆모습. 그 광경이 마치 민준 씨를 비웃는 슬로 모션 영상처럼 그의 뇌리에서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윤아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그녀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윤아 씨는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압도적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추측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절대 이상해. 저 차 분명 스폰서일 거야. 어디 더러운 아저씨한테 몸 팔아서 얻어낸 게 분명하다고. 애초에 채소 팔아서 수천만 원을 벌 리가 없잖아. 아이 국제학교 보내는 것도 허세일 뿐이야. 분명히 당신 속상하게 하려고 꾸민 연극이라고 한윤아 씨의 마른 장작에 던져진 횃불 같았습니다. 예전의 민준 씨라면 그녀의 응석 같은 히스테리도 나를 위해 질투해주는 귀여운 여자라고 왜곡된 만족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귀에 닿는 그 시끄러운 목소리는 극도의 무지와 구제불능의 천박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한윤아 씨는 저를 자신과 같은 수준, 즉 남자에게 아양을 떨어서만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녀 자신의 품격 없음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윤아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결국 서연 씨 같은 여자들은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몸 팔아서 성공하는 거 누가 못해. 민준 씨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닥쳐. 절규는 고급 승용차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여자를 모욕하지 마. 한윤아 씨는 벼락을 맞은 듯 몸을 굳혔고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는 민준 씨를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이후 민준 씨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한윤아 씨를 응석바지처럼 대했고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터무니없는 현실과의 조우와 한윤아 씨의 바닥없는 천박한 말들은 민준 씨의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결코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너와 달라. 그분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는 너의 그 저급한 잣대로 남의 노력을 재단하지 마. 차 안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유나 씨는 분하다는 듯 얼굴을 돌려 창밖 풍경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그녀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더 이상 조금도 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은 분노와 질투,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인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근본부터 뒤집혀버린 것에 대한 공포. 지난 5년간 자신은 승자였고 전처에게 동정을 베푸는 쪽의 인간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서연 씨에게 자신과 헤어진 것은 불행이자 빈곤으로의 추락이라고요. 그 신념이야말로 우리 모녀를 버린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파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환상은 잔혹한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존재는 김민준이라는 한 인간의 실패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차를 몰아 화려하지만 텅 빈 자신의 고층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차 안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유나 씨는 여전히 하와이 여행이니 호텔 스위트룸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민준 씨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유나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값비싼 옷,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밑바닥 없는 허영심. 박준호 씨의 말이 뇌리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반짝이는 싸구려 유리굿을 그렇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영혼 없는 아름다운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준 씨가 사는 강남구 고층 아파트는 그 호화로움과는 달리 마치 공동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준 씨와 한유나 씨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투명한 벽으로 격리된 존재처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유나 씨는 민준 씨의 싸늘한 표정에 겁을 먹고 당황했지만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신용카드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변함없이 온라인 쇼핑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긴 통화를 하며 이 집의 무거운 현실로부터 눈을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일에 몰두하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서재 책상에 홀로 앉으면 이서연 씨와 민서의 모습이 뇌리에 떠올라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달력을 넘겼습니다. 5월 20일, 그 날짜에는 그 자신이 몇 년 전 적어놓은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서의 생일이었습니다. 평년 같았으면 민준 씨는 이 날을 의무감만으로 대충 넘겼을 것입니다. 이서연 씨에게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선물갑이라며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몇십만 원을 송금했을 테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가 냉정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일찍 퇴근하여 홀로 차를 몰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딸 민서의 의젓한 옆모습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안경 너머의 맑은 눈빛. 한유나 씨가 고르는 화려한 인형이나 프릴 달린 드레스 따위가
지금의 민서의 마음을 움직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딸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민준 씨는 미로 같은 서가 사이를 몇 시간이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순례라도 하듯이 그는 딸에게 줄 선물을 오직 민서를 위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원서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두툼한 양장본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해리포터 원서 전 세트. 이서연 씨가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며 독서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장난감 매장으로 발길을 옮겨 대상 연령 16세 이상이라고 적힌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호그와트 성 레고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완성하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라면 분명 이 도전을 즐길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선물을 안고 민준 씨는 포장 코너로 향했습니다. 차분한 파란색 포장지를 고르고 심플한 리본을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메시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사과의 말도, 변명도, 후회의 감정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속에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종이에 내리려 했을 때 어떤 말도 지난 5년간의 공백 앞에서 몹시 진부하고 공허하게 들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그저 세 줄의 글만 적어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 생일 축하하고 늘 너의 엄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주렴.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차를 몰고 그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05호의 그 육중한 문 앞에 설 용기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민서의 그 차가울 만큼 고요한 눈빛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녀 사이에 흐르는 완벽하게 충족된 평화로운 공기를 자신의 존재로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선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관리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밤이 되면 대신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광장에 홀로 선 채 민준 씨는 민서가 살고 있을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그 창문에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익숙한 피아노 연습곡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불빛 너머의 광경을 애처롭게 상상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딸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민서가 가슴 설레며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은 자신의 부재가 아무런 상처도 만들어내지 않는 완벽하고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부재야말로 그 세계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잔혹한 진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잔혹한 복수는 상대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라는 존재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하게 성공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그 자체가 민준 씨의 지난 어리석음에 대한 차가운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 많은 사람이 꿈꾸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한때의 허영심을 위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버리고 그저 반짝이는 유리구슬을 주워 올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유리구슬의 도금이 벗겨졌을 때 그의 손안에 남겨진 것은 공허함과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 진력 어둠이 깔린 아파트 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 GLC 300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상징이었고 그가 쌓아 올린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왕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 씨의 눈에는 그것이 몹시 고독하고 쓸쓸한 쇠붙이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엔진을 걸자 조용한 차 내부의 희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고 화려한 빛이 넘쳐나는 서울의 환상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가 그의 시야 속에서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많은 불을 쌓아 올려도 자신이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결코 되감을 수 없는 법입니다. 강남구 고층 아파트의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을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로 최상층의 실내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늘 변함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이탈리아 가구, 벽면 가득한 거대한 텔레비전, 그리고 그 소파 위에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아내 한유나 씨의 그녀는 민준 씨의 귀가에 스마트폰에서 얼굴을 들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오늘 예약해둔 스시집은요. 그 목소리는 민준 씨의 마음을 더 이상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유나 씨와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먼 이국의 풍경처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소파도, 유명한 현대 미술품도, 창밖으로 펼쳐진 수억 원짜리 야경조차도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잡동사니로 보였습니다. 영혼 없는 텅 빈 잡동사니 더미. 그리고 자신은 그 잡동사니 더미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대답 없이 한유나 씨 옆을 지나 발코니로 통하는 큰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발코니 밖으로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 풍경을 손에 넣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만능감에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빛의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뼈아프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무의미한 빛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 단지 305호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하나의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 된장찌개 냄새, 딸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온화하고 강한 미소.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지키고 함께 걸어야 했던 유일무이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그 보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한유나 씨와의 관계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계속 제공하는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랑도, 신뢰도, 영혼의 연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이 잡동사니의 왕좌에서 평생 고독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에 행복한 결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너무나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화려한 야경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세월 끝에 마침내 흘릴 수 있었던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란 증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아니, 나라는 존재가 없었기에 훨씬 더 행복해지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광채는 거울처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영원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놓아버려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한 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이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가족의 민낯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